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박용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직 4월 달에 시험 봤었던 기출문제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가 기출문제죠. 2019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국가직과 서울시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첫 시간으로서요. 국가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2019년도의 출제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출제 흐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익혀보자고요. 근래 2016년, 17년, 18년에서 근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서 2018년도 국가직 한국사를 지목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어려웠었죠. 아마 2018년도에 공무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왜 이때 내가 시험을 이렇게 봤었나 아니면 이때 걸렸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문제가 까다로웠었습니다. 한국사의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 순서를 묻는 문제라든가 그간의 연비를 공부해 오시면서 수험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사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저서들, 책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서 그 체감 난이도를 한층 더 높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시험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고 탈락시키는 시험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워낙 많다 보니까 탈락시키는 시험이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자라고는 선발 시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에 사료 제시형 문제가 16문제가 나왔습니다. 20문제에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렇죠. 사료, 박스형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료나 자료를 제시한 문제죠. 2015년 이후에 거의 70% 정도가 거의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제도 16문제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류사로 본다면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였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경제, 사회사하고 문화사죠. 이 경제사에서입니다. 이 경제사하고 사회사가 전 근대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경제사에서 어디에서 출제했냐면은 현대사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몇 문제가 출제했냐면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1945년 8월 15일 이후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3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출제 방향이 현대사 쪽도 많은 비중을 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주고 있는, 예고해주는 하나의 예고편인 것이죠. 그리고 정치사가 11문제, 문화사가 6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사가 현대사에서만 3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루 출제가 된 건 맞습니다. 고루 출제했는데 대체로 근현대사 이후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사는 보편적으로 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는데 거의 예년에 비해서 별 다른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 질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추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또 순서를 묻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순서를 묻는 문제는 한국사 공부를 차라리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거의 연대가 10년, 20년 정도 차이가 되는 어떤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순서를 묻는다는 것은 출제자 입장에서 많이 좀 틀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한국사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면하고는 거리가 좀 먼 내용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약 강의라든가 요약 노트 이런 게 있죠. 요약 강의, 요약 노트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한국사 시험을 준비한 단계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에서 현대사까지 꼼꼼하게 좀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암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O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사는 흐름이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간혹 암기식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문제들은 암기해서 될 문제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를 접하면서 다음 연도에 출제 방향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출제 어떤 그 감을 잡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2018년도 국가직과 그리고 이제 서울시 요 시험 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2019년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직 2018년 4월 달에 시험을 봤던 국가직 시험 문제 1번부터 해서 한국사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이건 통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은 다음 중 통일신라에 또는 고려의 조선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안 되죠. 내용은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통틀어서 통사적인 그런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통일신라는 9개 주로 됐습니다. 구주. 주, 밑에는 군, 밑에는 현, 그 밑에는 촌. 그 예하에는 특색연구역이 있죠. 특색연구역, 향, 부곡이라고 하는 농업에 종사했었던 특색연구역이 있습니다. 고려 때 가면 소라고 하는 특색연구역이 출현하죠.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했었던 특색연구역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방관은 여기까지가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죠. 각 주의 장관을 도독, 태수, 현령, 촌의 책임자입니다. 지방관 아니죠. 책임자, 촌주죠. 신라 하대 때 가면 지방 호족으로 성장했던 촌주고요.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신라 하대 때 호족은 호족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장군, 성주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문제는 이거죠. 촌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근데 주의하시는 촌주는 지방장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발해가 있습니다.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조직입니다. 발해는 어떻게 있냐면은, 발해는 15부, 15개 부입니다. 15부.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현, 에하의 촌, 이게 있습니다. 역시 각 부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여기 도독이고요. 여기도 도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엔 태수라고 하죠. 태수. 여기는 혈령. 그리고 발해에서는 각 주의 장관을 뭐냐면 자사, 현의 장관을 현승, 촌의 장관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관은 현승까지만 지방장관이 되는 거고요. 중앙에서 파견했던 발해는 이원적인 사회라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는 고구려인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착민들은 발해는 누구냐면은 말갈인이죠. 말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은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는데 이 수령은 자치 책임자 말갈인이고 지방장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 조직인데 4번 보겠습니다.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신관을 파견했다. 사신관이라는 용어는 고려 태조 왕건이 지방호족에 대한 회유와 견제 취지에서 실시했던 기인제도와 함께 실시했던 인질제도 기인제도입니다. 사신관 제도를 얘기합니다. 고려시대죠.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8도죠. 8도. 그다음에 부, 목, 군, 그리고 현, 그리고 면, 리, 그리고 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역시 지방관은 현까지 파견됩니다. 관찰사라고 그러고요. 각도의 장관을 부목 군현의 장관을 부윤, 목사, 군수, 현령입니다. 묶어서 수령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면장, 이정, 통수, 자치 책임자입니다. 묶어서 풍헌이다. 이렇게 하죠. 풍헌. 그래서 일단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 이렇고요. 3번
고려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된 건 조선시대예요. 고려가 아니라. 그럼 고려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조선이죠. 자, 고려는 이원적인 성격을 했습니다. 오도와 그 다음에 양계 이원적인 체제죠. 오도는 행정적인, 양계는 군사적인 기능이에요. 도 밑에는 주군, 주현, 속군, 속현, 그리고 현 밑에 촌, 밑에는 향, 부고, 그리고 소, 이런 기능입니다. 양계는 동계와 북계고요. 장관을 병마사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군연 앞에 주자가 붙어있는 건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고요. 속자가 붙어있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고려입니다. 그래서 1번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통일신라 부분이 여기에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갑, 을의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소손령하고요, 서희하고의 단판 내용이죠. 고려 대관계에서 보면은, 그죠?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며, 신라 땅에서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우리는 어디요? 그건 아니죠. 소손령 얘기예요. 그대들은 고려를 얘기하겠죠. 침범했다. 그랬더니 서희가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을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거란과 고구려와 관계에서 고구려, 서희 입장에서의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죠. 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구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숙종대 때에 여진을 토벌하러 갔다가 패배했던 윤관이 돌아와서 동북 구성, 별무반이죠. 별무반을 편성해서 숙종 다음 예종대 때 동북 구성을 축조한 사실이래요. 이거는 여진과 관계입니다.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누구에게는 강감천이죠. 그 다음에 3번 강동 육주를 경략했다는 공격에서 찾았다. 약탈했다는 겁니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경략했다. 이거는 서희죠. 서희의 담판의 결과 강동 육주를 확보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천리장성의 축조입니다. 이거는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현종대 때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축조했던 천리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서희와 거란의 1차 침략, 총 3차 침략 중에서 1차 침략 이후에 나왔던 부분은 3번 강동육주 경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기억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 사료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죠. 문제 2번의 사료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3번은 광개토항 비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고 광개토항제 때 연호했었습니다.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누구죠? 왕은 광개토항이죠. 직접 수군이 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영락 10년이 되겠죠.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왜구들이 자꾸 이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라에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내무랑이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항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하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낙동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군대는 내친김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낙동강 하구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을 때 낙동강 하구에는 누가 있었냐면 금관 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군대의 낙동강 진출로 금관가야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가야의 중심은 김해, 금관가야는 김해죠. 지금의 고령, 대가야로 세력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신라의 도움, 신라의 원병은 나중에 가야의 세력 경쟁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의 결과에서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고 낙동강으로 내려왔었다. 그렇죠? 내려와서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되고 대가야가 주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선제. 금강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한 게 아니라 대래 금강가야가 이렇게 되고 대가야가 성장하는 거죠. 자, 4번을 지금 여기서 바르게 설명한다면 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4번은 X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의 군사가 신라에 주둔하면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강화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얘기죠. 고구려가 신라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선 관계였다는 증거는 뭐가 있냐면 호우가 경주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 호우가 출토가 됐던 무덤을 뭐라고 그래요? 호우총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 백제하고요. 백제하고 일본, 왜죠? 일본하고의 친선 관계죠. 이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칠지도가 있었다.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이 되어 있는 가지가 7개 달린 칼을 칠지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여기 이제 몇 세기?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관계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었다. 전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제 4세기 근초광대 때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죽인 사실이 있어요.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앙숙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왕피에는 백제를 백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백찬이다. 백자는 백제를 능멸하는, 안 좋게 폄하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찬, 그렇죠? 백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4세기 후반이에요. 4세기 근초광대 때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인 이 사실 얘기한다는 것이죠. 3번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했다. 이건 나제 동맹이 결렬된 시기입니다. 진흥왕대 때입니다. 이게 554년 6세기 중엽이죠. 한참 뒤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가서 왜구를 격퇴하고 신라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게 가장 근접한 역사적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출제된 얘기죠. 현대사에서 이 사료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 구국뿐만 아니라 국가직이나 지방직 7급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가번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연설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연설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번은 이거는 백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1948년 2월 달이죠. 그렇죠? 이거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해가지고 뭐라죠? 남북 협상을 합니다.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했죠. 근데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나왔죠. 그것이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그 결과 재헌헌법이 나오고 7월 17일 공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승만하고요, 김구하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인물사가 되겠죠. 1번 봅시다. 1, 2번은 이승만이고요. 3, 4번은 선지는 그 김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가. 5월 10일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이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김구는 불참을 했지만은 이승만은 참여하죠. 김구는 김규식 등과 함께 남북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아니라 남북한 같이 선거에서
단일된 하나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 얘기고,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우선,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소련의 철퇴를 세계 공론에 호소하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번은 X. 이승만은 5월 10일 선거에 참석했습니다. 불참한 사람은 김구예요. 두 번째,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했습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한 게 아니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보다는 또 남북협상보다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지지가 아니라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좌우합작 운동은 뭐냐면은 1946년에서 47년까지 극심한 좌우의 합작 운동이었습니다. 일반 현대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좌우합작 운동은 좌의 누구냐면은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우의 누구냐면 유의 김규식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좌우합작 7원칙을 공표했어. 다 됐어. 됐는데 여운형이 암살이 되면서 중단이 돼버렸어요. 자, 세 번째 이제 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3, 4번은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했다. 탁치는 뭐냐면은 신탁통치입니다. 탁치. 신탁통치를 얘기합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가 있죠.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수립하고요. 신탁통치 5년 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구등은 신탁통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위원회를 만들어요. 지금 3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해서 신탁통치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구 얘기 맞습니다. 4번.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은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었던 당시에 누구냐면 중도 우파의 김규식입니다. 여운형도 중도 좌파예요. 극좌나 극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번 김구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외에도 김구는 100번은 치아포 사건을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치아포는 황해도 안악에 있는 겁니다. 을미사변의 주역이었던 일본군 군인을 치아포에서 죽인 사건이에요. 이걸 계기해서 인천형무소에 수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백범 김구와 관련된 유적지 어디예요? 효창공원이죠. 용산 효창공원입니다. 여기 하면 백범 김구 기념관도 있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의 부부의 합작묘뿐만 아니라 삼의사묘도 이봉창, 윤봉길 등의 백정기까지 해서 삼의사묘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어디에 있냐면 효창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이죠. 그래서 김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문제 5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 이 내용이 어떤 교재, 수험서에 들어가 있는 교재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 좀 생소한 그런 이제 자료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번은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죠. 가가 뭐냐?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람스럽다 해서 이를 모두 폐지했다. 성종이 뭘 폐지한 거예요? 뭘 폐지했느냐? 그랬더니 거기 뭐 있어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다. 또 번거롭고 소란스럽다. 뭘까? 이거죠.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됐는데 이때 와서 정당 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뭐가 폐지했다가 부활된 것 같아요. 어떤 의였는데 정도에 어긋난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이랬거든요. 뭘 얘기하면은 팔관을 얘기합니다. 불교행사 팔관이죠. 자, 태조 있죠. 태조 왕건대 때 훈요 10조에 보면 연등회하고요. 팔관에 이거를 중시해라 이랬거든요. 중요시해라 이랬어요. 근데
성종대 때 최승로 시무시 8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거를 일시 폐지를 합니다. 둘 다 폐지요. 근데 이거는 억불책으로 보지는 마세요. 이거는 성종대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교를 잠깐 가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성종, 목종, 그 다음에 현종이 나옵니다. 현종대 때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다시 부활됐죠. 그 중에 연등에는 지금의 4월 초파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팔관에는 개경과 서경에서 각각 10월 보름, 11월 보름, 1년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이 팔관에는 말이죠.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이 행사가 짬뽕된 거예요. 토착신앙과 불교와 도교가 짬뽕된 것이 뭐다? 팔관회였던 것이죠. 아시겠죠? 굉장히 화려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서 지금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해서 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팔관회에서는 뭘 하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평화 이거를 기원하는 이른바 어떤 성격의 불교인가요? 우리나라 불교의 호국적인 거죠. 호국 불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5번에 팔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이 팔관 행사 때 말이죠. 개경과 성에서 행사를 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진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의 장이었고 3번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4번 태조 때 훈요 10조에서 중시했던 후조 6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정월 보름입니다. 정월 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이 아니라 개경과 서경에서 10월 15일, 11월 15일 한다고 그랬죠. 2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박스 내용이 팔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거는 우리가 유추해서 추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 나중에 이런 문제는 꼭 또 출제가 됩니다. 꼭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선지, 4개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4개 선지를 보면은 공통된 3개나 또 공통된 어떤 1개나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OX 문제니까 3개는 맞거나 1개는 틀리거나 또는 3개가 틀리거나 1개가 맞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맞는 걸 골라라 그러면 3개는 틀릴 거고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은 3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 내용을 가지고 공통점, 다른 점을 구분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 문제는 팔관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다른 하나이나 넷물의 관례는 만개가 된다 그랬죠. 만천명월 주인농 있죠. 만천하에 그러니까 온갖 세상을 밝히는 명월 밝은 달 주인농 그 밝은 달 온 천하를 밝히는 그 주인은 늙은 우다 나다라고 하는 거죠. 만천명월 주인농 이걸 누굴 얘기를 하죠? 정조죠. 정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왕 중에서 꼭 출제가 되는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의 업적에서 통일신라 신문왕, 고려의 광종과 공민왕, 조선의 영조, 정조 항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OT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강의 또 문제풀이 강의 내내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서호수 정조 때입니다. 해동농서. 해동은 우리나라를 지칭합니다. 해동, 동국 다 우리나라를 지칭한다고 그죠? 2번 가빈해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념복을 주장했다. 이거는 현종대 때 얘기죠. 현종대 때. 자, 현종대 때의 예속 논쟁이랍니다. 집권 여당이 서인이고요. 야당은 남인이에요. 남인. 그렇죠?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속 논쟁인데 예속 논쟁의 사상적 기반은 상장제례에 관련된 예학입니다. 그래서 예속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기해년의 기해송, 그 다음에 2차 갑인년의 갑인애송이 일어나죠. 기해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고요. 갑인애송은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야. 그치? 그리고 이제 기해송제 때는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 대비에 상복을 서인은 1년 입히자. 남인은 3년 입히자. 갑인애송 때는 서인은 9달 입히자. 그 다음에 남인은 1년 입히자. 그래서 기해애송 때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이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조대비에 대한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한 얘기죠. 이거는 예속 논쟁은 누구 때냐면 현종 때고요. 그리고 기년복이라고 있죠. 기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년은 1년을 기년이라고 그래요. 기년은 1년 얘기라고요. 2년을 뭐라고 하죠? 경년이라고 그러죠. 2년. 3년을 뭐라고 하죠? 식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본다고 그러죠? 3년이죠. 그래서 식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년시. 그래서 기년은 1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인애송 때 1년 2년 남인을 지금 얘기를 하겠죠. 여튼 애송 논쟁은 누구? 현종 때고 구체적으로 해서 기년복을 주장한 시기는 누구? 사람 누구? 남인을 얘기를 한다. 붕당에서 이 얘기죠. 3번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효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숙종대 때입니다. 숙종대 때에 이순신 현충, 그러니까 아산에 가면 충남 아산에 현충사라고 한 이순신의 그 사당이 있죠. 현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충이라는 그 편액은 바로 누구? 호는 누구? 바로 이 숙종이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뿐만 아니라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강감찬 사당도 의주에 강감찬 사당도 건립합니다. 이거는 강감찬의 거란 3차 침략을 막아낸 뭔가요? 귀주 대첩과 관련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4번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처음 실시했다 했죠. 설점 수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때 특색연구역 향과 부곡과 소는 15세기 오면 없어집니다. 향과 부곡은 일반 양인 집단으로 흡수가 되고요. 양인 흡수가 되고 소는 조선시대 때 뭐가 되면 점으로 바뀝니다. 점. 한자는 이렇게 쓰죠. 소는 점으로 바뀐다. 그래서 광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했었던 특색연구역이죠. 고려시대 때 금을 생산한 곳을 금소, 은은 은소 그래요. 조선은 뭐라고 했어요? 금점, 은점 그렇죠. 근데 그 점을 설 그렇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누가 관에서 정부가 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세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설점 수세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관설점 민경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국가가 공장을 만들고 경영은 민간이 한다. 이런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누구 때문에? 효종대 때입니다. 효종대 때 설점 수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의 국가의 통제가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미출진 국왕의 제기간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그렇죠. 유독 그 왕에 대한 시기에 왕의 업적이나 그 시기 때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자,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중량 이륜행실로 말하면 이륜행실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을에서 있잖아. 이륜은 두 사람 간에 해야 할 바를 써놓은 책이에요. 중종대 때입니다.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 형제의 이륜에 두 사람 간에 해야 할 윤리의 윤리,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 미출진 국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냐? 이륜 행실에 관한 책을 건의했다.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실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종대 때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종대 때 있었던 사실을 보는 겁니다. 1. 주세붕이 중종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을 만들죠. 이게 명종대 때 이왕의 건의로 사액서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원의 이름이 백운동서원에서 뭘로?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사액서원은 국가가 토지, 노비, 그리고 이제 서적, 기타 등등을 국가가 토지, 노비, 서적 등등 또는 뭐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서원을 뭐라고 그래요? 사액서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조선의 붕당 정치의 근거지가 되면서 흥선대원군대 때 약 600여 개의 사액서원을 없애고 47개를 남겨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서술했다. 자, 성종대 때입니다. 김시습, 금오신화죠. 최초의 한문 소설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국조 오레이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남이 만들었다. 성종대 때죠. 동국여지승남, 단군신화가 수록됐던 성종대 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현전은 세종대 때입니다. 이 집현전이 나중에 성종대 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홍문관으로 바뀝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할 때 그 3사 중에 홍문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현전 창설은 세종대 때 얘기예요. 문제는 중종대 때 얘기니까 1번 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4조 정부는 전세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법률이 뭐냐? 4조의 첫째 줄 보면은 밑줄령 kodob시다. 국가총동원상이란 얘기겠죠.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보세요. 일제시대 때 상황이죠. 일본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1931년에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만주를 공격합니다. 침략하는 거죠. 이게 만주사변이에요. 그리고 19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를 일본이 수립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허수아비 정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합니다. 만주국을 수립을 하자 국제연맹에서는 야, 너네들 뭐하는 짓이냐? 철수해라. 그랬더니 국제연맹에서 일본이 탈퇴를 해가지고 아예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일본이 이겼죠. 중일전쟁 직후 1938년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 약탈을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을 공표합니다. 국가 총동원법이라고도 관계없습니다. 령은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을 발표를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뭐한다? 약탈한다. 그렇죠?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합니다. 이거는 38년에 실시했던 일제 식민지 정책 제3기 때가 되는 거죠. 일본의 물자 통제령은 1941년입니다. 이거는요. 41년 태평양 전쟁이 나죠. 하와이 공격입니다. 태평양 전쟁이죠. 진주만 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뭐가 나온다? 물자 통제령이 공표됩니다. 그래서 식량 배급제도 확대를 하고요. 그렇죠? 2번 육군 특별 지원병령 그렇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월은 2월인데 이거는 국가 총동원령이 발표했던 그 시기예요. 3번 금속류 해수령 1941년입니다. 자, 이게 일본 선지하고요. 물자 통제령하고요. 금속류 해수령입니다. 금속류는 전부 해수한다는 거예요. 숟가락, 밥그릇. 뭐 옛날에는 밥그릇이 이런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아니죠. 뭔가요? 거의 주물, 유기그릇입니다. 전부 수거합니다. 심지어 교회나 사찰 철이죠. 철.
교회나 사찰에 총 있죠, 총. 그 총까지 수거한다는 얘기죠.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웜과 타, 웜과 금속은 전부 다 징벌합니다. 네 번째, 국민징용령을 공표해서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시다. 국민징용령은 1939년이에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38년이나 39년이나 이거는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8번 같은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제발 좀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번 문제를 다른 의미로, 다른 문제로 고친다면 다음 중 1938년에 있었던 일은 차라리 이게 더 낫죠. 그렇죠? 이게 더 현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은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공표됐을 때의 식미정책은 가장 근접한 38년 육군특별 지원병령,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자료 같습니다. 방금 안핵사, 특별검사죠. 이용태 보고에 의하면은, 이용태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파견이 된 거죠. 그죠? 이용태가. 그러니까 1차 고부 밀란 이후에 파견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2기 때 동학농민운동 1, 2, 3, 4기 나가지 않습니까? 2기 때에 이용태가 가가지고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학교도가 있다 해서 동학교를 잡아다 죽이죠. 여기에 이제 봉기한 것이 2기입니다. 2기. 2기. 그러니까 1, 2, 3, 4기에서 동학운동 2기란 말이에요. 안핵사 이용태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일단 이용태가 간 겁니다. 1기 이후에 간 거예요. 그다음에 가를 건너뛰고 전봉주는 금구, 전라북도죠.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를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서 전라 좌도를 통솔하였다. 이건 뭐냐면 제3기 폐정개혁 실천기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동학농민운동 제2기, 2기의 사실로 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일본의 논산에서 남북접에 동학군이 지키라 했다. 이거는 4기죠, 4기.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제1기 고부밀란 시기.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착취했다는 반발이죠. 그래서 조병갑을 파면하고 그리고 이제 제2기 소위 2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용태가 조사로 온 겁니다. 안핵사로 와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학군이 있다 해서 동학군을 친 거죠. 거기에 따른 제2기가 일어납니다. 동학운동의 절정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동학운동의 절정기다. 그리고 이제 제3기죠. 3기는 폐정개혁 실천기예요. 이 동학운동의 절정기 때 보면은 전라 감영군을 쳤던 전주황토현 전투, 또 경군이 내려오죠. 경군을 쳤던 홍계운이가 내려왔던 경군입니다. 이게 장성 황룡촌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을 매주고 폐정개혁 실천기, 그리고 제4기에서 항일, 부국, 운동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남접과 북접이 연합합니다. 남접 전라도 동학이고 북접은 충청도 동학이죠. 그래서 논산에서 직결해서 북상을 하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종식이 됐죠. 패배했죠. 이게 4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기고요. 2번 우금치 전투, 그 다음에 이것도 우금치 전투하고 묶은 것이 이제 이것도 바로 얘기했던 1번하고 같이 묶으시면 됩니다. 4기란 말이에요. 공주 우금치 전투죠. 3번 교조 신운동입니다. 교조 운동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 1892년과 2차, 3차 1893년이죠. 1차 3례 집회, 2차 서울 궁궐 앞에서 복합상소를, 그리고 3차는 보훈 집회. 그럼 3번은 궁궐 앞이니까 제2차죠. 2차입니다. 복합상소를 했던 1893년이 되겠죠. 4번 고부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국관면에서 권리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경문. 이 경문이 나오고 제2기 동학운동의 절정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2기의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의 기구와 촌속관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가 기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을 간주해서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뭐 같아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죠.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일제 1918년까지 식민지 경제정책 제1기 때입니다. 그래서 실시했었던 토지 약탈 목적이죠. 토지의 개인적인 근대화의 목적화해서 실시한다 했는데 사실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문제는 기구거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던 기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임시 토지조사국입니다. 이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기한부 신고제를 토지조사령을 공표를 하죠. 그래서 토지조사령 공포를 해서 토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한 내에 신고해라.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전부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수한 토지가 약 40% 몰수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쌍값에 또는 일본의 지주기업의 쌍값에 불화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시토지조사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 그랬거든요. 토지조사 사업 시기예요. 문제는 1910년에서 18년입니다. 기구는 이거였지만, 그지? 이때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1910년에서 18년까지의 사실이에요. 1번. 조선청년연합회 192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1920년. 18년에 끝납니다. 2년 차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두 번째,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1917년에 발표했었던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매일신보에 연재했었던 바로 소설이에요. 무정. 아마 무정 이광수에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연초 전매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의 수면 담배. 이거는 1921년입니다. 연초 전매 제도. 네 번째,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청년이라고 했죠. 의열단은 김원봉 1919년이죠. 의열단하고 연계시켜 놓을 것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번이 1910년에서 18년 사이에 볼 수 있었던 사실. 2번 1917년이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문제 20문제 중에서 일단 10문제만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